안녕하세요. 무사히 북투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점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간간히 선선한 바람이 불어줘서 다행스럽네요. 아무쪼록 더위에 지치지 않게 힘내시고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주인공 순범이 천신만고 끝에 알아낸 코끼리 조각상입니다. 오늘은 소설 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주인공 순범은 경찰청 출입기자이며 잔뼈가 굵은 나름 고참으로 잡일은 대부분 후배 기자들 몫이었기에 저녁이면 술에 찌들어 지내기 일쑤였던 어느 날 서울지검 특수부장 최용수에게서 걸려온 전화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순범은 이 사건을 취재해가며 13년 전 벌어진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밝혀내고 동시에 나라를 위한 길을 가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의 뜻을 이해하며 성장해가는 캐릭터입니다. 또한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두 여인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키워가기도 하지요. 순범에게 연락하고 정보를 제공한 최용수 부장, 그에 대해 순범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지검 특수부장 최용수는 햇병아리 기자 시절부터 사건마다 순범과 부딪혀온 사이지만 이제껏 한 번도 시원한 정보를 준 적이 없었기에 오늘의 전화는 몹시 이례적인 것이었다. 최 부장은 순범의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를 꺼내죠. 요약하자면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전국의 폭력 조직을 소탕했는데 그 중에 잔나비파 두목이 13년 전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벌인 청부 살해의 장본인이며 꽤 힘이 있어 보이는 정부에서 일하는 놈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거였죠. 사건은 뺑소니 사고로 위장되었고 공범 포함 3명의 폭행치사 혐의는 무혐의로 바뀌고 곧바로 풀려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범은 최 부장이 말한 잔나비파 두목 박성길을 면회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찾아가죠. 박성길, 그는 폭력조직 잔나비파 두목이고 정가 11범입니다. 구치소에서 최 부장에게 공무원으로 확신하는 이들로부터 사주받은 청부살인을 공범 2명과 함께 13년 전 저질렀다고 자백하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순범에게도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박성길에게 사주한 그 공무원들이 알려준 한 신사를 박성길은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공범들과 살해 후 차로 시체를 밟아버렸다는 것이죠. 공무원들은 뺑소니로 처리해버렸고 박성길 일당의 폭행치사 혐의도 3개월 만에 무혐의로 바뀌었다는 내용이죠. 그는 최근 들어서 범성치 않아 보였던 자기가 죽인 그 신사에 대해 도의적 죄스러움에 대한 후회와 거만하게 총으로 위협하고 멋대로 업무를 처리한 그 공무원들에 대한 정체를 지금이라도 밝히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도 고백합니다. 순범은 종로경찰서를 찾아가서 객호 형사를 만납니다. 객호 형사 박중기, 그는 종로경찰서에 근무하는 형사로 순범의 새내기 기자 시절 금은빵 사건을 계기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급하고 저돌적이기는 하지만 인정 많고 소탈한 성격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았습니다. 순범은 13년 전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벌어진 뺑소니 사건의 의문점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도움을 요청하죠. 객호 형사를 통해 사망자가 미국 보스턴에 살던 이용우라는 인물임을 알게 되고 더불어 그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뺑소니의 국립묘지라 둘은 알면 알수록 궁금한 것이 많아지고 있었답니다.
순범이 가지는 몇 가지 의문사항은 이렇습니다. 1978년이면 청와대 경비헌병대에 의한 북악 스카이웨이 경비가 삼엄했을 텐데, 여권을 없앴으면 신원미상으로 사고사 처리가 더 쉬웠을 텐데, 왜 무용고자 신분인 사망자 이용호의 묘비가 국립묘지에서 발견된 것일까? 이용호 박사는 당대 최고의 핵물리학자였으며 최연소로 프린스턴 연구소에 발탁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3년 전 귀국 후 핵 개발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하죠. 다음은 최 부장이 끈질기게 의심하고 결국 순범을 이용해 덜미를 잡고자 했던 삼원각 마담 신윤미에 대해 들어보죠. 그녀는 13년 전 삼원각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당시 대통령 일행과 함께 찾아온 이용호 박사를 대통령의 지시로 모시게 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최영수 부장으로부터 이 박사 살인 과정에서 조력자 역할을 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받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최 부장은 순범을 북악 스카이웨이 근처 삼원각에 일부러 데려가서 두 사람이 가까워지도록 주선하죠. 순범이 이용호 박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던 중 최 부장은 순범과 윤미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 다시 연락을 취해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내용엔 동문인 안기부장의 요청과 현 대통령과 안기부장의 대화 및 북의 핵개발로 초래된 미국의 압박과 그로 인한 13년 전 핵개발 프로젝트의 잔재를 조사하게 된 것, 무엇보다도 윤미를 조력자로 확정해버리고는 그의 배후를 캐내야 한다며 순범에게 윤미에 대한 접근과 좀 더 세부적인 정보 취득을 요청하죠. 순범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들어보시죠. 윤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이용호 박사를 살해한 자들의 공범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아닌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더군다나 그토록 기품 있고 현명한 여자가 살인사건의 공범이라니. 그것도 어쩌면 자신이 밝혀내게 될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비정한 일이었다. 내일 아침 최 부장을 찾아가 손을 떼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은 너무도 비겁한 행동이었다. 손을 떼고 나면 윤미의 운명은? 최 부장은 이 일을 결코 그냥 묻어두지는 않을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윤미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과 더불어 순범은 윤미가 결코 살인에 가담할 사람은 아니라는 자신의 믿음을 굳혀갔다. 결국 그는 개코 형사를 핑계로 삼원각을 찾아가 윤미와 단둘이 마주할 시간을 만들어서 넌지시 이 박사에 대한 윤미의 의견을 들어보죠. 혹시 이용호 박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순범과 삼원각을 나와 몹시 즐거워 보이던 윤미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멈칫하며 충격을 받은 듯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불빛 아래 비치는 윤미의 얼굴에 눈물이 고여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지난 세월 동안 아무에게도 안 턴 얘기지만 권 기자님께는 하겠어요. 그런데 박사님에 대한 얘기는 최 부장이 하던가요? 그런 셈입니다. 최 부장이 권 기자님을 여기에 데려올 때부터 오늘 같은 일이 있을 줄 짐작은 했어요. 그런데 왜 윤미 씨는 박사님과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믿을 수 없어요. 이 나라의 관리들,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정부를요. 박사님과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는 민족의 영웅 운운하던 그들이 사후에는 위험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더군요. 각하의 명령이죠.
돌아가실 때까지 약 1년 정도 박사님을 가까이에서 모셨죠. 윤미는 우연한 기회에 이 박사의 인품에 감동하여 사모하면서 지냈던 것이며 많은 관료들의 이중적 모습에 소심하게 분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박사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뒤 외롭게 지내오다가 순범을 만나게 되면서 이 박사의 순수함을 순범에게서 느끼게 되고 신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순범이 윤미에 대해 느끼는 기품과 현명함, 윤미가 순범에게서 느끼는 순수함, 그로 인해 서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 건 오로지 주관적인 감정이겠죠? 윤미를 좋아하는 순범으로선 시시콜콜 물어볼 수는 없었기에 윤미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윤미에 대한 믿음은 이어가고자 했답니다. 그래서 최 부장과 박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윤미에게 들려주고 최 부장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죠. 하지만 며칠 후 박성길이 교도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면서 윤미에 대한 신뢰에 대해 혼란을 겪고 박성길의 죽음을 조사하던 개코 형사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가 전하려다만 피 묻은 글씨 신미음을 보고는 분개하여 술을 마시고 신윤미를 찾아가 분노하죠. 하지만 그 또한 막연한 의심일 뿐 도리어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눌 길 없어 괴로워합니다. 순범은 미국 출장에서 이 박사의 흔적을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앤더스 정과 조세영 교수를 만나면서 이 박사에 대한 일화를 듣게 되어 박사의 진정한 조국 사랑과 천재성을 알 수 있었고 그의 친딸 이미연을 만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미현, 이용호 박사의 친딸, 그녀를 만나며 사건 해결에 속도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첫 만남부터 평범한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혹시 이미연 씨 아닙니까? 누구시죠? 한국에서 온 반도일보의 권순범 기자입니다. 이용호 박사님에 대해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순범이 기다리다 못해 한마디 하려는 순간 아버지는 잘 계신가요? 이 말을 듣는 순범은 가슴이 출렁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소린가? 이 여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 이 박사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을 하시다가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여자는 이번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부친께서 사망하신 것을 모르고 계셨나요? 제 말은 아버지가 아직도 국립묘지에 잘 계신가 하는 거예요. 순범은 자신이 오해를 했구나 싶으면서도 뭔가 썩 개운치 않은 뒷맛이 남는 것을 느꼈다. 이 박사께서 한국으로 가실 당시 이 교수께서는 몇 살이었습니까? 미연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것을 묻지는 마시고 요점만 물으세요. 미연 씨가 말하는 요점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거 말이에요. 순범은 약간 당황했으나 이 박사님은 왜 한국에 가셨을까요? 핵무기를 개발하러 가셨어요. 이 박사님을 죽인 자들은 누구입니까? 양국 정부죠. 미국과 한국의 정부. 양국 정부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같은 질문을 두 번 하진 마세요. 이 박사님은 핵 개발에 성공하셨을까요? 그랬겠죠.
미연의 대답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었다.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죠? 영감이죠. 아버지는 실패할 리가 없어요. 여자의 간결한 답변은 너무나 확신에 찬 것이었다. 이제 그만해요. 별로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박사님께서는 고귀한 생명을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박사님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자는 의도로 취재를 하고 있으니 아시는 대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희생해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렇다면 박사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보들의 게임에 희생되신 거죠. 바보들이라뇨? 조국이란 뭐고 민족이란 또 뭐예요? 그런 걸 들먹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바보들이죠. 세상에 그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잊지도 않은 조국과 잊지도 않은 민족의 환영에 사로잡혀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단위는 국가 아닙니까? 국가가 국가다워야죠. 아무리 목매한 사람들이라도 제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뿌리치고 들어간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되나요? 사실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조국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갔다가 배신당한 것에 분개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순범은 계속된 미연과의 대화를 통해 그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심증을 굳혀갔죠. 그리고 미연의 도움으로 얻게 되는 대통령의 편지와 이 박사의 고뇌하는 일기는 뜻하지 않은 커다란 수확이었습니다. 미연 또한 순범과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순범과 함께 아버지의 행적을 찾아 나서죠. 아버지가 남긴 유품 시계를 통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시계를 통해 알게 된 인물을 만나기 위해 인도와 파리에서의 급박한 위협을 윤미와 안기부장의 도움, 미연의 재치있는 대처에 힘입어 무사히 모면하고 결국 이 박사의 친구이자 핵심 조력자였던 인도인 라프로 간다 박사를 파리에서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그들은 라프로 간다 박사를 통해 시계에 대한 모든 비밀과 핵개발 관련 진척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이해하게 되죠. 또한 이즈음 나라를 팔아먹고 이 박사와 박성길, 개코 형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내국노들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밖의 등장인물로는 핵개발 성공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파는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부당한 노력을 기울인 안기부장, 진정한 통일관으로 순범을 감동시킨 친구 대석, 전 과학처기술처 장관 정건수, 안기부 제1국장 박진헌, 시계주의, 파리에서 의회에 도움이 된 킬러 등이 있죠. 순범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갈등 끝에 결론을 내리고 안기부장을 통해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죠. 그는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대통령 각하, 지금 우리나라에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고순도의 플루토늄이 80kg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13년 전 당시 대통령과 세계적 물리학자인 이용우 박사가 인도로부터 극비리에 사들인 것으로 이 두 분밖에는 아무도 그 존재를 모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두 분이 다 불시에 유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묻혀 있었습니다. 지금 순범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하늘도 놀라고 땅도 흔들린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대사건이었다. 이 플루토늄을 이용하여 핵무기를 만들어 1980년 8월 15일
지하 핵실험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사는 미국 CIA의 사주를 받은 한국인들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살해당했습니다. 대통령 또한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이제 저는 플루토늄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기 전에 먼저 가카이 핵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시절 대통령과 이용호 박사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핵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죽음으로 남겨준 귀중한 결의의 유산이 그분들의 뜻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미국도 일본도 대신해주지 않는 우리만의 과제요, 의무입니다. 이제 플루토늄을 찾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은 오로지 각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플루토늄은 검은 코끼리 석상 안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만 알 뿐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그 검은 코끼리 석상을 찾으려고 무척이나 돌아다녔지만 아직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껏 침묵을 지키고만 있던 대통령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것이오. 순범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박 국장이 따라나 순범의 팔을 잡았다. 대통령은 순범의 손을 꽉 쥐었다. 등을 돌려 나가는데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 국장, 나가면서 별관 뒤의 연못가를 권 기자에게 보여주시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박 국장도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이 잔디밭을 걸어 별관 쪽으로 잠시 걸어가자 무궁화 나무 사이로 분수대가 보였다. 분수 맞은편에는 소년의 동상이 있었고 소년의 오른손은 비스듬하게 들려져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순범과 박 국장의 시선이 소년의 손끝을 따라가다가 멈춰섰다. 두 사람의 입에서 탄성이 절로 우러나왔다. 오석인지 대리석인지는 구별이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검은색 돌로 만든 코끼리 조각상이 코를 하늘로 치켜들고 힘찬 울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날카로운 상아가 주는 섬뜩함과 가느다랗게 뜨고 있는 눈의 부드러움이 잘 어우러진 석상은 순범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감동이 되어 다가왔다. 대통령은 안기 부장에게 북한과 합작으로 비밀리에 핵 개발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고 결국 성공하죠.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 요 놈들은 안기 부장의 집요한 노력과 미연의 천재적 추리에 힘입어 단서를 잡고 일망타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암적인 존재들, 특히 힘을 가진 이들 중에 바퀴벌레가 섞여 있다면 늘 혼란스럽고 진실은 왜곡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조금은 귀찮고 조금은 낯설더라도 관심의 끈을 놓아선 안 될 것 같네요. 늘 행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